우리 창원의 대표적인 전력입니다. 주남저수지 주변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본포, 이때의 본포에서 물을 양수해 가지고 이쪽으로 그 대산과 동업 들판으로 물을 공급하는,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농수로입니다. 이 농수로 쪽에도 이때에 이런 녹조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낙동강의 녹조, 이 속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을 분석해 봤습니다. 강정고령보, 이거는 소위 대구 시민들이 먹는 물을 취수하는 취수원이 있는 곳입니다. 8월 13일자 보시면은 5,500ppb까지 넘어섰죠. 그리고 창녕 함안보 보십시오. 8월 6일자 보시면은 4,226까지 수치가 나옵니다. 독성 물질이 이렇게 검출이 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낙동강의 이곳저곳 4대강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낙동강에 보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가두어서 주변에 친수 공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수상 스키도 타고 배도 타고 낚시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명박 정부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강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문제는요. 이때 앞에서 나오는 이러한 수치들은 미국에서 독성물질, 이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독성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저 활동에 대한 기준, 미국과 비교해 볼 때 740배 달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낙동강의 유역민들은 이곳에서 낚시하고 수상스키 타고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배 타고 이랬던 거죠. 이때에 현장에서는 이것을 경고하는 어떠한 현수막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률상 물안전보전법에 따라서 어쨌든 조류경보제가 발생하면 현수막을 내걸고 수상스키, 낚시, 어로작업 못하도록 경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했던 거죠. 미국의 가이드라인 잠시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지난 국감을 통해서 어쨌든 정부가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미국의 경우에 가이드라인이 엄용수, 미취학 아동, 승인 부분에서 각각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수치를 더 기준을 더 낮게 잡고 있습니다. 레저 활동까지 기준을 가지고 있죠. 미국에서는 미국 환경청은 어쨌든 레저 활동을 못하도록 통제하는 기준을 8ppb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는 최대 5,500까지 수치, 독성물질 수치가 나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특히 미국은 여러 주가 있고 이 주 중에는 주마다는 다 기준들을 달리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하이오 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20ppb가 되면은 강 자체에 그러니까 소위 이 강에 이 물 주변에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죠. 이 정도로 이 독성 물질이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WHO도 이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레저 활동 금지 기준하고 좀 비교해 보면 아까 740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달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는 528배까지도 기준이 나옵니다. 대비해가지고 기준을 초과하고 있죠. 되게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녹조가 여기에서 그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농수를 따라서 이 물이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는 논으로까지 이 물이 운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농수로 이거 동업 쪽에 대산들의 농수로입니다. 이 물이 고스란히 옆에 논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때 저희가 이 논에 제가 이 물을 바로 그날 떠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이때의 독성 물질이 여기에서 나온 게 얼마였냐면 48ppb였습니다. 이 농수로가 동네 앞을 지나기도 하거든요. 동네 어르신들 여기에 노연리, 대산의 노연리, 갈전리 이쪽입니다. 알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추 실험을 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 예. 요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올해 상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농민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물만 많으면 녹조물이라 좋다. 이런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 이런 사고가 또 저희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보츠와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 나라에서 국립공원으로 거의 국립공원처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이 지역 안에에서 공원 안에에서 보호받는 코끼리가 350마리 떼죽음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5월 달에 사고가 있었는데 8월 달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요 아래쪽 오른쪽 하단 쪽에 녹색물이 보이잖아요. 초록색 물이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녹조가 발생했고 남조류가 발생했고 이것 때문이었다. 남조류의 독성 물질 때문이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더 이상의 수문 개방과 농민의 반대, 여러 가지 여론의 반대 때문에 이 낙동강의 수문 개방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급박한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올해 실험을 시작했던 겁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그럼 어떤 물질인가? 청산가리 100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본의 다카시 토루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독성 물질이 반감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감기 하면은 방사성 물질만 생각을 하는데 이 독성 물질도 일단은 나오면 자연계에 나오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그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고요. 이것이 아예 없어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낙동강이 녹조가 발생하면 5월 말에 발생을 하면 12월 중순까지 조류경부제가 발령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녹조는 발생해서 죽으면 밑으로 가라앉고 이 독성 물질은 죽어야 나옵니다. 녹조가 죽어야 세포 속에 남조류 속에 들어있던 그 세포 속에 들어있던 이 세포가 터지면서 그 속에 있는 독성 물질이 물로 나오고 그리고 이 물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녹조는 사체는 강바닥으로 가라앉고 강바닥에 가라앉으면 또 부패하고 썩으면서 이것은 또 남조류의 영양물질, 녹조의 영양물질이 또 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낙동강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독성물질이 결국은 사체와 아울러서 시간이 지나면 안에 강바닥에 퇴적토 속에 이 독성물질이 들어가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농작물에 들어가고 결국 이 물을 우리가 치수해서 수돗물을 만들기 때문에 마치 페놀처럼 그런 실수가 일어나면 수돗물 속에도 검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수돗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평균 1년에 한 번, 못해도 2년에 한 번은 저희가 수돗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량이지만은 수돗물에서도 이 독성 물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는데 캐나다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쌀이나 이런 데서도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얘가 친수성이기 때문에 쌀은 아시지만은 건조시켜서 먹습니다. 그래서 다량은 아니라는 건 높은 수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일반 농산물들인 거죠. 채소들인 거죠. 미국에서는
이 독성 물질이 에어로졸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되게 긴장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전파. 제일 무서웠던 게 에어로졸 형태로 대기를 통한 전파. 이것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이게 가장 전파력을 높이는 거죠. 남세균도 소위 얘기하면 이 독성 물질도 에어로졸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강은 항상 강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면 소위 물방울이 미세한 물방울이 공기 중에 수분의 형태로 정발이 되고 그 속에서 바람과 함께 주변으로 번져간다는 거죠. 이게 아래쪽은 우리나라의 데이터입니다. 녹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속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녹조의 면적이 4대강에서 녹조의 면적이 1% 증가하면 소위 얘기하면 그 주변에 비알코올성 간질환이 0.3% 증가한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한강 쪽은 여기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시지만 한강은 녹조가 많이 그렇게 나머지 3대강과는 다릅니다. 녹조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고를 했던 건 간 쪽에 간 질환을 일으킨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에어로졸 형태로 코로 흡입이 된 그 경우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서 뇌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지금 낙동강에는 지난 11월 말까지 일단 조류경부제가 발령이 됐었습니다. 발령이 되었고요. 이 그림을 좀 보시면 낙동강의 녹조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지금 현재로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면 결국은 정부의 정책 집행 의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낙동강의 수문 개방 문제는 상류 지역의 농민들이 그리고 이 사업을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국민의힘, 국힘 쪽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그 다음에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한사코 수문개방은 결국은 4대강 사업에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농민들은 사실 물 걱정 없이 농사만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해놓고 수문을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정부의 방침인데 이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막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수문 개방이 어쨌든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 계속 가져가야 되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낙동강의 녹조 문제는 지금 낙동강 하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구, 경북의 상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성물질 아까 형태 보여드렸지만은 독성물질이 전부 다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두면 어떤 상황이 오냐?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강을 오랫동안 오염된 상태로 독성물질이 오염된 상태로 이렇게 놔두면 결국은 지하수 오염시킵니다. 낙동강은 가장 낮은 위치에 낙동강물이 고입니다. 지표수가 낙동강은 가장 위치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여기에 물이 모여서 이 물은 밑으로 바다로 내려가기도 하지만은 주변의 지하수, 강바닥을 파고들고 있는 거죠. 이 속에서 결국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주변의 지표수까지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결국 이 물을 가지고 주변의 농사를 다 짓고 있고 낙동강에서 생산되는
채소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들녘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 채소들은 영남 지역의 주민들만 먹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낙동강의 수질오염은 영남 지역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먹이 사슬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낙동강의 녹조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동강의 독성물질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이 독성물질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낙동강은 이 녹조 문제와 관련해서 이 낙동강에 어느 정도의 녹조 종류가 어느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독성물질이 얼마 정도가 몇 종류가 되는지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녹조의 종류는 80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독성물질 확인된 것만 해도 30종이 된다. 낙동강의 녹조가 발생한 지 지금 10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자가증식을 하고 유전적으로 변화되어 있고 확대되어 있는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사되고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녹조의 원인,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수문 개방입니다. 물을 흐르게 하면 녹조 발생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 간단한 방법을 낙동강의 물만 지금까지 바라봤는데요.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거는 그 수치를 계속 어쨌든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낙동강의 어민들이 처음에는 한 5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낙동강에서 물고기 잡아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어민들은 1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물고기 잡아서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는가? 그거는 낙동강에 그물 넣어가지고 그물을 올려보면은 죽어서 올라오는 물고기가 거의 7, 80%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거의 일주일 정도 방치해서 올리는 거라고. 옛날에는 오늘 저녁에 그물 쳐서 내일 걷어 올리면, 오후에 걷어 올리면 그냥 뭐 10kg, 100kg, 수백 킬로를 바로바로 걷어 올려서 먹고 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민들은요, 처음에 저희가 사대원 사업 끝나고 나서 어민들이 물고기가 안 잡힌다고 생활을 못 하겠다고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갔거든요.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낙동강 하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낙동강 하구 그다음 그 경남 지역의 어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낙동강에 고기를 잡으면은 내가 김해에 살고 밀양에 산다고 요 고기만 잡는 게 아니다. 저기 대구의 현풍까지 올라가서 고기를 잡는다. 그때에 거물을 치고 하룻밤만 거물을 치면 1000만 원치의 물고기를 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왜 그때 돈을 벌었으면 저축을 해두시지. 그렇게까지 우리가 너무 황당해서 믿기지 않아서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분들은 저축이라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낙동강이 은행이다. 예, 예, 맞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내일 등록금을 낸다 해도 내가 오늘 나가서 거물을 치면 내일 그 정도 돈이 올라오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하냐. 낙동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낙동강의 상황이 이런 거죠. 강바닥에는 우리가 오염된 바다, 오염된 하천의 지표정, 실지령이 붉은 깔다고 그 다음에 물고기 속에는 이런
니굴라 촌충, 기생충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네. 어, 이렇게 낙동강이 뭐 정말 이 상태를 보면은 이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환경부가 이 예산, 이 정부 올해 정부가 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치수원 이전. 결국은 낙동강 특별법을 만들면서 식수를 낙동강을 살려서 물을 먹겠다라고 하는 이 정책. 이 정책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낙동강에 소위 얘기하면 뉴욕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 사업 치수원 이전. 결국은 올해 치수원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우리 부산 사람과 경남 사람들이 창녕에 강변 여가수, 한강, 물. 그 다음에 대구 사람들이 해평, 구미 해평, 구미 사람들이 먹는 해평 지수장. 그 다음에 울산 사람들이 산을 넘어서 산을 뚫고 도수관료를 만들어가지고 대구 운문댐, 대구 사람들이 먹는 운문댐 물을 울산 사람들이 먹겠다는 게 바로 이 치수원 이전 사업입니다. 문제는 지리산 댐이 안 된 이유는 정부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낸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주민들이 찬성하냐? 아닙니다. 10월 26일 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 여전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이고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문제입니다. 1.5도씨 잡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만은 1.5도씨를 잡지 못할 거라는 게 우리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낙동강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 신문에서 나온 걸 캡처한 겁니다. 보시면은 낙동강이 파란 거일 경우에는 1.5도씨고 빨간 거일 경우는 3.3도씨입니다. 그럼 1.5도씨 이 파란 게 올라가는 걸 한번 볼까요? 지금 낙동강을 따라서 이 파란색이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드러나면 지하수는 어떨까요? 요게 드러나면 결국은 지하수는 해수가 침범했다는 겁니다. 해수가 지하수에 침범했다고 하면 지금 여기는 주남 저수지거든요. 여기 파란색이 보이잖아요. 주남 저수지도 해수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지금 주남 저수지가 보이는 그리고 여기도 푸른색이 보입니다. 이쪽까지 올라가면 여기가 어디냐면 칠서 지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남과 부산 사람이 먹는 이 치수원 전체가 비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치수원 이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가 강변 여가수를 여기에서 이 해수가 침범하는 어느 한 구역에서 지금 강변 여가수를 취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유엔은 우리가 계속 기후위기 문제, 탄소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 걱정하고 있는데 식량 문제도 그렇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문제 요 자체만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하나를 가지고 시민들과 접근해야 되고 낙동강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집 주변에서 지금 현재 집 주변에서 물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요 통계 우리 낙동강 소위 얘기하면 부산 경남 이 사람들은 여기에 통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물을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저기 사막에 수십 킬로를 걸어가가지고 물을 길어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창원 사람들, 마산 사람들은 애초에 봉암 수원지, 창원 사람들은 성주, 수원지 이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뒷산에 저수지에 있는 물들을 그리고 지하수를 먹었거든요. 낙동강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유엔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집에서 멀리 떨어지는 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특히 댐, 저수지, 치수장 지금 이게 우리 체계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저희가 정부가 바뀐다고 우리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저희가 옛날에는 정말 청와대 한번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예, 정치적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져 있는데, 문제는 관료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누가 수립하냐? 예, 관료가 수립하죠.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정권은 사실은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당, 저 당 바뀝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관료가 안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정책은, 소위 얘기하면 이번에 치손 이전 이 정책이 튀어나온 거는 결국은 이것이 그대로 추진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물관리 1호나가 됐습니다. 물관리 1호나가 됐고 물관리 1호나가 되면서 국토부에 있었던 소위 그동안 이 치수원 이전 사업을 댐 만들고 그리고 치수원 이전을 주도했던 수자원공사와 그 다음에 국토부 안에 있었던 수산과 물과 관련되어 있는 하청과가 통째로 환경부로 넘어왔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환경부로 들어온 거죠. 환경부로 들어오면서 이 사업이 추진력이 붙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정책이 환경중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탄소중립 정책 이런 것이 아니라 관료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낙동강의 수질 오염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는 이 얘기도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지금 이거는 실질적으로 북아메리카의 이리오 5대우 중에 하나죠. 오하이오주에 있는 이리오. 여기에 다우닝이라고 하는 이분이 여러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결정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8만 개의 댐, 호소, 댐을 포함한 호소. 이것을 지금 현재 호소가 오염되면 결국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은 썩으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입니다. 지금 낙동강도 저희가 함안보 상류 쪽에 올라가 보면 함안보 상류 쪽에 녹조가 피었을 때 가보면은 수면부에 거품이 뽀글뽀글 수면을 이렇게 뒤덮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해가 갈수록 지금 이 거품이 수면을 여름이면 수면을 뒤덮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게 바로 메탄가스입니다. 근데 이 오염을 계속해서 방치하게 될 경우 어쨌든 앞으로 화석연료를 우리가 계속해서 줄인다 하더라도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한 38%에서 53%까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높은 수치입니다. 저 낙동강에 지금 이제 녹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여기에 기후위기 시대에 소위 얘기하면 메탄가스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녹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제가 낙동강, 그 지금 이제 취수원 문제, 그러니까 낙동강의 문제, 낙동강을 취수원의 먹는 물 문제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여기에서 좀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취수원 이전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사람들의 먹는 물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억지로. 그런데 낙동강에는 무수한 동식물들이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낙동강을 일단은 살려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수원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창원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먹었던 이러한 물들 지금은 먹는 물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신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수지나 이런 것들을 비상급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정책이 아니냐. 낙동강에 물을 먹다가 낙동강에서 위기 상황이 되면 이러한 주변에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 그 다음에 도심지 안에서 물을 순환시켜서 비가 내리면 이 빗물이 지금은 하천을 따라서 온 도시가 사실은 보면 전부 다 콘크리트로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콘크리트로 깔려 있기 때문에 불투성이 때문에 비가 내리면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서 하천에서 바다로 마사만으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지하수도 묻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하수로 물이 빠져들어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도 그대로 꽉꽉 채워놔야 나중에 기후위기 시대에 낙동강이 혹시나 위험할 때에 우리 도시 안에서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물을 쓰고 저 뒷산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비상시에 사용하지요. 이런 측면에서 먹는 물은 좀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낙동강의 녹조 문제는 수문만 개방하면 어쨌든 해결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뭐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정부에 의해서 금강과 영산강에 수문을 개방해 봤습니다. 근데 금강과 영산강에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에 낙동강도 그렇다라는 거죠. 수문 열면은 녹조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낙동강에서 사라졌던 이런 멸종위기종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모래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수질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이런 멸종위기종도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수문을 개방하면 지금 아까 잠시 농민들이 물이 녹조물이라 좋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농민들이 아신다면 녹조물이라도 좋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수문 개방하면은 4대강 사업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전부 다 이 낙동강에서 사용하는 치양수 시설을 전부 다 이 관리 수위에 맞추어서
함안보의 관리 수위가 5m입니다. 그 5m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양수시설을 전부 다 치수구를 들어 올려놓은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양수시설을 보시면은 제가 요 검은 동그라미를 칠해놨습니다. 요 보면은 철망, 요 구멍이 뚫린 철망이 있잖아요. 요게 치수구입니다. 요 낙동강물이 이 치수구에 들어가서 요 펌핑 돼가지고 요 아까 농수로 보여드렸잖아요. 이 농수로로 물이 들어가서 들판으로 공급되는 겁니다. 근데 이 치수구에서 이 물이 이 격리가 된다는 거죠. 물이 가운데 여기 모래가 요 가운데 여기에 치수구하고 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치수구로 물이 들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이 치양수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수위가 내려가더라도 이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이 치수구를 밑으로 쑥 내리는 거죠. 이 작업을 하고 수문을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야당에서 반대하면서 그리고 농민들이 반대하면서 되지 못했던 거죠. 지금 이번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야가 좀 제대로 합의가 안 되면서 예산 100%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치양수시설 개선. 지금 현재 정부의 안은 7년 계획을 가지고 치양수시설을 전부 다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까지 가더라도 치양수시설 개선 못하고 수문 개방 못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시기를 빨리 당기는 것이 지금 현재 관건입니다. 이번에 예산 정액은 정부가 마련한 것이 213억 원, 국회를 통해서 이번에 정액한 것이 94억 6천만 원 정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억 좀 넘게 확보가 돼 있는데 요거 가지고 어쨌든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내년 그 다음에 예산을 빠르게 정액해가지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선거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런 이제 저희들의 낙동강 문제가 어쨌든 시민들의 지금 이제 단순히 이건 생태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낙동강의 문제는.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국민의 영남 지역의 국민들의 1,300만 명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돼 있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님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녹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한 빨리 예산과 행정력을 집행해서 정부에 상관없이 이 일은 해야 될 일인데 원죄가 있는 정당이 이것을 계속해서 반대한다면은 어렵겠죠. 그런데 이것을 결국은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권이 들어오든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목소리를 내주시면, 국민들이 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낙동강을 살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와 어쨌든 낙동강은 뗄 수 없는 문제이고, 낙동강을 살리면 기후변화도 막을 수 있고, 기후변화를 막으면 낙동강도 살릴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아까 못다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생태계의 문제는요. 기후변화 시대에 있어서 아까 제가 자연에 기반한 해법이라는 단어를 제가 잠시 썼었습니다. 자연에 기반한 해법. 그리고 최재천 교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생태 전문가 학자라고 한다면 최재천 교수님을 떼려야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정부를 넘나들면서 그분의 말씀들은 우리가 깊이 새기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백신은 자연 백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연 백신은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남 저수지와 같은 이런 공간이죠. 이런 공간이 결국은 자연 백신입니다. 생태 백신. 그런데 주남 저수지 보존과 관련해서 결국은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그리고 창원시도 바라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속에서 그 주남 저수지 주변에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보존될 수 없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제가 결국은 농민들이 반대하면 수문 개방 못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취소원 이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남저수지 보존 역시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보존을 바라는 다양한 시민들께서 애정어린 눈으로 주남저수지를 봐주시고 그리고 주남저수지 보존 정책이 주민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봐주시고 그리고 주남저수지에 오시면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대한 관심과 좀 애정을 가져주시면서 주민들이 외롭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 그 구체적인 정책의 실현은 결국은 창원시가 해야 되고 그러려면 창원시가 이 정책들을 수립해서 갈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격려하고 지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남저수지 보호와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를 열리고 했습니다. 근데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고 주민들을 위한 보존 정책이 아직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한 것 같습니다. 더 큰 노력이 창원시도 저도 그리고 우리 환경단체도 그러면서 지역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환경을 위해서 이제 일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데 울컥울컥 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그 애정 정도도 엄청 크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계속 일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쪽으로 계속 일할 계획이신지 그러신지. 네, 그래야죠. 어쨌든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야죠. 그 열매는 결국은 주민과 함께할 때까지 해야죠. 지금도 제가 듣기에는
되게 힘든 일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보니까 이제 쉽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힘드실 것 같아요. 혹시 뭐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나 뭐 그런 게 따로 있으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어, 함께 해주시니까. 그리고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제가 이제 뭐 여기 전담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이 자리에도 앉게 되고, 또, 뭐 또 얘기도 하게 되고 하는데, 혼자가 아니죠. 결국은 여기 선생님들이 오늘 저를 부르신 건 결국은 함께 한다는 거고, 우리 강백만 국장님은 또 수년간 그 현장에 함께 했고, 지금도 든든한 지지자. 그리고 이건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하는 환경단체가, 예. 그리고 거기에는 회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운동연합은 또 지역사회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갈수록 어쨌든 마을 안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안에서도 우리 시민운동가, 환경운동가 그리고 환경운동연합과 또 저를 지지하는 주민들이 예,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사실 제가 처음에 그 운동가의 꿈은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거. 그리고 동네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이게 이루어지면 저는 그 사람은 운동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성공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제 꿈이 주남저 수지에서 동네 사람들과, 그 다음에 동업 사람들과, 대산 사람들과 함께 주남저 수지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죠. 예. 그게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남도당, 뭐 민주당 경남도당, 신보신당 경남도당 다 모여가지고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한 날이에요. 여기 보면서 그렇게 적어놨어. 이경희 선생님이 성명서를 읽다가 결국 눈물을 보인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했고 시민들과 함께했고 그 그랬다는 거는 진짜 많은 분들과 함께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주남조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운동연합이 여하튼 많은 이야기들 중에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후에 이제 우리가 환경운동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그 다음에 시민사회 단체가 옛날처럼 이렇게 연대가 좀 굳건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나 이런 센터가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을지,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지난해 공익센터하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주남조 수지 제두루미 쌀 판매 사업을 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긴 준비. 그러면서도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또 주민들과 또 창원시가 이 크고 작은 이런 네트워크를 했었거든요. 연대를 했었거든요. 그때에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제대로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환경운동연합이 소위 얘기하면 지역 농민과 그러니까 산무, 즉 대비 안 치고 농약 안 치고 비료 안 치는 농민과 한 3년 정도의 관계 속에서
그 농업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남저수 주변에서 농업의 방법으로 전파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을 받아서 농민들이 그 얘기하면 이 농사 쌀 농사만 지어도 제값을 받아서 주남저수지 그러니까 주남저수지는 이런 거죠. 간단하게 주남저수지의 철새들은 주남저수지 안도 보호가 돼야 되지만 주변의 들녘도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오는 철새들이 주변의 들녘에서 먹이를 먹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두루미가 그런데 그러려면 이 논이 보호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논이 보호가 되려면 논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가 지난해에 저는 연대했더라고요. 공인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얘기하면 농민들이 몇 년, 그러니까 1년 동안 고생해서 지은 그 농산물을 가져와서 제값을 받게 그러니까 시민들과 소통을 연대를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쌀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그 지난해에 효과가 여전히 올해도 지난해에 쌀을 사 먹으셨던 분들이 다시 제게 전화하고 낙동강청에 전화해서 그 쌀 먹을 수 없냐, 뭐 수자원공사에 전화해서 그 쌀 먹을 수 없냐, 뭐 이런 전화들을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시켜주고 저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저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특징이 있고 잘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는데 그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운동이 성과를 못 보는 거죠. 근데 그 못하는 걸 지난해에 공익센터가 해주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사회가 서로 잘하는 것을 그리고 서로가 부족한 것을 메꿔주고 이렇게 간다면은 저는 지난해가 정말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대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지역사회의 단체들과 함께 이걸 가지고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 너무 즐겁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사실 그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되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주남저수지는 환경운동연합만 들어가서 성과 볼 수 없다라고 봅니다. 다양한 단체가 들어가서 이번에 주남환경스쿨을 창원 YMCA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 YMCA가 주남환경스쿨을 통해서 시민들의 교육과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서 주남도시 보존에 동참하고 공익센터가 그런 방법으로 동참하고 또 다른 시민사회단체가 또 다른 행태로 동참하고 주남저수지 안에서 창원 시내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시민운동의 연대가 주남저수지 안으로 들어와서 이 연대가 형성되고 확대되면 저는 주남저수지 운동이 성공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고 힘찬 박수로 끝을 내겠습니다. 박수! 고생하셨습니다.